내 이름은 이수미, 65살. 은퇴 후 아들 민준이네 집에 살고 있다.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식모살이에 더 가깝다. 처음에는 손자가 중학교에 갈 때까지만 몇 년 아이를 돌봐주고 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상사는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막 세탁한 이불 커버를 널어놓고 돌아서서 방을 청소하려는데 문을 열자마자 내 방문간에 골드 리트리버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꼬리를 흔들어 바닥에 먼지가 자욱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작은 목소리로 네 자리로 돌아가렴 하고 말했다. 하지만 녀석은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허리를 굽혀 녀석을 끌어내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지혜가 어머니 쫓아내지 마세요. 하준이가 오늘 강아지를 할머니 방에서 재우고 싶대요. 강아지가 할머니 방 창가의 햇볕을 좋아한대요. 하고 소리쳤다. 내 마음은 쿵 하고 가라앉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는 보란듯이 타월 담요가 깔려 있었고 베개 옆에는 개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사료와 물까지 채워져 있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내 목소리는 애써 평온했지만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침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소파에서도 잘 수 있잖아. 강아지는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손자 하준이는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나는 그 아이를 보고 부엌 문간에 서서 팔짱을 낀 며느리를 보았다. 입술이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늦게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할 때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오늘 내 방을 강아지한테 내줬더구나. 나랑 상의도 없이. 그는 반찬을 한 숟갈 뜨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하루만 참으라고? 내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나보고 소파에서 자라는 거니? 거실 에어컨은 어제 막 청소했는데. 그는 국을 한 모금 마셨다. 마치 배달 음식을 잘못 시켰다는 듯이 말이지. 친어머니를 방에서 쫓아냈다는 듯이 말하는 게 아니었다. 며느리 지혜는 말없이 나를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식탁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고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반찬을 많이, 집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손자는 내가 밥 먹는 소리가 크다고 싫어했고 며느리는 항상 내 움직임이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밥 먹을 때 쩍쩍거리지 마세요.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지혜는 손가락으로 입가를 닦고는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며 배불러요. 하고 차갑게 말했다. 식사 후 나는 그릇을 치우며 설거지를 했다. 물 온도 너무 뜨겁게 하지 마. 부엌에는 세제 향과 내 손이 낡은 그릇을 문지르는 소리만 가득했다. 설거지를 마친 후 나는 바로 나가지 않고 부엌에 몇 분간 서 있었다. 손은 식탁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8시 반, TV는 켜져 있었고 아이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얇은 담요를 가져다가 거실 소파의 쿠션들을 정리했다. 소파는 짧아서 다리를 쭉 뻗으면 옆으로 누워야 했고 세로로 누우면 다리가 다 들어가지 않아 어깨가 아팠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베란다로 나갔다. 베란다는 아파트 단지 화단을 마주하고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가슴속까지 서늘해졌다. 잠시 서 있다가 핸드폰을 열어 카카오톡 내 채팅방을 스크롤해서 3년 전의 송금 스크린샷을 찾아냈다. 그때 나는 보상금으로 받은 금팔찌를 팔고 현금 2억만 원을 더 보태 민준이의 집 계약금에 보탰다. 스크린샷에는 이수미 측민준이의 집 계약금에 보탰다.
스크린샷에는 이수미츠 민준 1억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였다. 나는 밤새도록 1000글자가 넘는 그 계약서를 보았다. 실패한 도둑처럼 화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비웃었다. 9시가 넘자 지혜는 하준이를 재우고 방문을 닫았다. 집안은 온통 고요해졌다. 나는 클렌징 폼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불을 켜지 않고 거울에 비친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얼굴에 점점이 박힌 기미와 물방울이 맺힌 주름을 보았다. 세수를 마치고 담요를 안고 소파로 돌아와 살금살금 누웠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창문은 닫히지 않아 밖에서는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나는 다리를 오므리고 담요를 바싹 끌어당겨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영화를 되감기 하듯 오늘 밤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었다. 민준이의 얼굴, 지혜의 눈빛, 하준이의 짜증.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아들 집에서 잠잘 침대조차 없게 될 줄은 몰랐다. 내 방은 강아지에게 주어졌고 나는 거실 소파로 내쫓겼다. 나의 모든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계획표에 없었다. 밥 먹을 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 않았고 여행을 갈 때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심지어 강아지가 햇볕 뜨는 창가를 필요로 하자 내 머리 위에 앉듯이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나는 담요를 바싹 끌어당기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구 뛰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왜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거지?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마치 천장을 향해 질문하는 것 같기도 했고 지난 65년의 삶에 던지는 외침 같기도 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집 안은 고요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몸은 쑤셨지만 눈은 메마른 채 뻑뻑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에게 왜 남아있어야 하는가를 묻지 않았다. 그 질문은 어젯밤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소파 등받이에 걸쳐있던 낡은 담요는 내가 반듯하게 접어놓았다. 마치 빚을 갚은 것처럼. 핸드폰은 거실 탁자모처럼. 거기에는 오늘 내가 해야 할 3가지 일이 적혀 있었다. 1. 등본, 부동산 등기 서류, 은행 카드 챙기기. 2. 변호사와 약속 잡고 신탁 계약 절차 밟기. 3. 임시로 수진이네 집으로 이사하기. 쪽지는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가장 고요한 순간에 내려진다는 것을. 나는 평평한 검은색 바나를 신고 방으로 들어갔다. 강아지는 여전히 내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나는 녀석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침대 옆 협탁을 열어 가장 아래 칸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조금씩 모아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신분증, 등본,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세 채의 등기 서류, 몇 장의 은행 카드, 그리고 예전에 변호사에게 상담받았던 자료 복사본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완전히 은퇴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강단에서 내려왔어도 내 삶은 여전히 남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하고 관리비를 내고 그들의 전기차를 충전해주고 오직 이 서류들만이 내가 아직 나만의 것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봉투를 여행 가방 안쪽에 넣고 갈아입을 옷 2벌과 몇 가지 필수품을 챙겼다. 모든 짐을 싸고 나서 나는 소파 옆에 10분간 앉아 있었다.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6시 정각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귓가에는 바퀴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다. 1층에 도착하자 경비원 최경비 아저씨가 막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는 약간 놀란 듯 말했다. 이 선생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며칠 밖에 나가서 지내려고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운전사는 30살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가 물었다. 국제빌딩 19층으로 가주세요. 내가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길 위에는 환경미화원들만이 물을 뿌리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더 창백했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 보조가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주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강 변호사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빠르면서도 조리 있게 말했다. 그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나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이수미 여사님, 정말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진행하시려는 건가요? 이는 따님과 아드님이 앞으로 이 부동산들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권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봤어요. 이 집들은 제가 노후를 위해 마련한 것이고 오직 저 자신에게만 책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조를 설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수익권을 설정하시고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신탁 내 규정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만약 제가 중병에 걸려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도 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요. 강 변호사는 편성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주 좋은 건강 조항이군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잠시 멈칫했다. 자녀분들을 2순위 수익자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이름을 넣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동산 가치를 다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직계 가족이 없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전 내내 서류에 서명하고 수십 번 지문을 찍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거의 점심시간이 되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핸드폰이 한 번 울렸다. 수진이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도착하면 전화 줘. 내려갈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고 답장을 보낸 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아래층에 도착했어.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마치 내가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을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2분 후 수진이는 우산을 들고 나왔다.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머리는 단정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녀는 층수를 누르며 말했다. 네 아들네 또 무슨 일 터졌어? 혼자 가방 끌고 오다니 더운 줄도 모르고. 나는 웃었다. 싸운 건 아니고 며칠 나와서 지내려고. 조용히. 그녀는 나를 흘끗 보았다. 며칠? 내가 보기엔 장기전 펼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녀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나를 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손에 놓았다. 편하게 있어. 우리 남편은 마침 출장 갔으니까 네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러. 나는 따뜻한 물을 받아들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다. 이번엔 정말 마음먹은 거야? 그녀가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로 안 짐은 먹었어. 집은 나 혼자 마련한 거야. 감히 뭘 달라고도 못해. 후회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네 며느리만 아니었으면. 나는 웃으며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컵 가장자리는 아직 뜨거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다. 저녁 무렵 수진이가 깔아준 침대를 정리했다. 이불에서는 깨끗하고 햇볕에 말린 듯한 향이 났다.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핸드폰이 한번 빛났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온 문자였다.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탁 계약이 접수되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번호 XXXX. 사람은 항상 마지막 희망을 품는다. 나는 아무리 무관심한 민준이라도 내가 떠난 다음 날쯤에는 엄마 어디 갔어? 하고 한마디쯤 물어볼 줄 알았다. 하지만 없었다. 내가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선 그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하고도 밤이 지났다. 핸드폰은 소리마저 꺼진 듯 조용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 알림도 없었다. 알림을 꺼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핸드폰이 고장난 줄 알았다. 점심 식사 후 나는 SNS를 훑어보았다. 아침에 올린 베란다 셀카 사진이었다. 햇볕이 좋아서 커피잔을 들고 옆모습을 찍고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좋아요는 5개, 댓글은 2개였다. 모두 시니어 여행 동호회 사람들 중 한 명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다른 한 명은 어느 민박집이에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가족들,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몇몇 사촌들은 조용했다. 마치 못 본 척하거나 일부러 못 본 척하거나. 나는 조심스럽게 가족 단톡방을 클릭했다. 수십 명의 프로필 사진들이 웨딩 사진, 풍경 사진, 아이들 사진부터 붉은색 증명사진까지 다양했다. 마치 작은 사회의 벽 같았다. 하지만 단톡방에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새 메시지는 민준이가 공유한 건강 정보 링크였다. 아침 첫 물 한 잔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다음 말을 이어받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나는 단톡방을 나왔고 핸드폰을 껐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떠올랐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마치 집을 나섰는데 그 집에 아무도 내가 언제 사라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저녁 무렵 수진이가 산책 나갈 건지 물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그녀와 함께 아파트 단지 옆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석양이 아름다웠고 강물은 햇빛에 잘게 부서지는 물결을 반사했다. 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며 난간을 부드럽게 흔들렸다.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땅콩 몇 한 줌을 꺼냈다. 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 아니야? 그녀가 말을 이었다. 기억나? 고3 때 네가 내 국어 공부 도와줬을 때 그때 네 남편은 막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했다. 그 몇 년 동안 너 정말 힘들게 버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엿의 단맛이 약간 느끼했지만 혀 위에서 천천히 녹아내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넘었다. 그해 민준이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다. 나는 그때 아직 정식으로 은퇴하기 전이었다. 아침에는 수업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과외하고 낮에는 병원을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밥을 하고 남편을 돌봤다. 그때 우리 집을 락스 냄새로 늘 가득했다. 거실에는 휠체어가 있었고 침실에는 링거대가 있었다. 남편은 빨리 떠나서 나는 고통을 겪지 않았지만 그가 떠난 날부터 집은 나 혼자 현금 5천만 원을 집으로 보냈다. 민준이의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인맥을 동원해줬다. 아이를 낳았을 때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어 나는 일을 미루고 1년 난을 온전히 돌봐주었다. 운명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운명이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돌보고 남은 평생을 바친 내가 정작 내 집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하나조차 없었다니. 나는 옆 포장지를 작은 사각형으로 접어 외투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쉬었다. 가자. 저녁에는 우리는 시장에 들러 계란, 두부,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샀다. 수진이가 새우 계란찜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나는 그녀와 함께 식재료를 골랐다. 계산할 때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QR코드를 스캔하며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말했다. 내가 다음엔 내가 살게 하자. 그녀는 웃으며 좋아. 다음엔 잊지 마 라고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며 땅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집으로 들어와 냄비에 물이 끓자마자 나는 계란 2개를 풀고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가 채소를 건네줄 때 문득 이런 상태가 우리 집에서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을 따라주고 밥을 짓고 빨래하는 의무가 아니라 친구처럼 평등하게 어울리는 것.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앞으로 여행을 다니며 살 생각을 하는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에서 며칠 지낼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네 그 집으로는 돌아가지 마. 돌아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야. 나는 웃으며 반찬을 뜨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돌아갈 생각 없어. 그리고 그쪽 집에서는 나를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안부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 지혜의 SNS에는 오늘 아이가 학원에서 숙제하는 사진이 올라왔고 글은 요즘 너무 힘들다였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저 배경에 거실불이 켜져 있고 거실 탁자에 배달 음식 봉투가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아무도 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자의 채팅창을 클릭했지만 메시지는 없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내가 보낸 자세 똑바로 해였고 그는 알겠어요라고 답했다. 나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며 내 얼굴을 반사했다.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더 깊어 보였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들었다. 다른 한편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배달 음식 상자는 아직 듣지 않은 채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지혜를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엄마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네 엄마가 예전부터 강아지만도 못하게 산다고 했잖아? 이번엔 자기가 직접 나간 거야. 또 나보고 억지로 보냈다고 하지 마. 하지만 집을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잖아.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준이도 매일 배달 음식 먹는 건 아니지 않나? 네가 일찍 나서서 네 엄마 문제에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 거야.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다. 네 엄마는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니야.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다. 옆방에서는 하준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 헤드셋을 벗자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아직 밥 안 해줘요? 지혜는 뒤돌아서 부엌 문을 닫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누가 그 사람 돌아오길 바라겠어. 그날 밤 나는 수진이네 집 베란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바람은 새지 않았지만 차가웠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앉아 마음이 텅 비고 또 텅 비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혈육의 정은 자연스러운 끈이라서 아무리 침묵해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단절은 소리 없이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툼도, 문을 닫는 소리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내가 조용히 사라지면 그들은 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민준이네 집을 떠난 지 반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수진이네 집 베란다에 앉아 창가 화분에 비치는 햇살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수진이는 내게 밖에 나가보라고 권했다. 요즘 노년층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이 많아서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또래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생활 방식을 바꿔볼 수도 있다고 했다. 너 매일 집에서 썩는다고 했잖아? 그녀는 머리를 말리며 말했다. 아직 몸이 괜찮을 때 나가서 구경해봐. 그녀의 말은 머리를 말리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옳았지만 내제 늙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오히려 병왔을 때는 시간이 나는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돈 쓰는 것도 두렵고 귀찮은 것도 두렵고 밖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늙은 할망구가 뭘 저렇게 설치냐고 비웃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 머무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그녀가 추천해준 실버 여행 커뮤니티 계정을 끝까지 스크롤했다. 부산 실버 여행 체험단 8인 3박 4일 숙식 포함.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청을 눌렀다. 신청 페이지는 간단했다. 신분증 정보, 건강 상태, 비상 연락처를 기입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수진이의 핸드폰 번호를 남겼다. 민준이의 이름은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신청이 통과된 날, 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부산역에서 집합하여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는 내용이었다. 비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신분증과 간단한 짐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다. 짐을 챙기고 그날 밤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조금씩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었다. 이번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무언가를 자신에게 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민준이가 결혼하던 해에 내가 샀던 옷인데 한 번도 잊지 못했다. 그날 나는 새벽까지 부엌일을 돕고 친척들을 맞이하느라 이미 무채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꽃무늬 원피스는 계속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다. 잊혀진 꿈처럼 나는 밀짚 모자를 쓰고 그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조금 어색했지만 기차역 집합 장소에서 나는 단번에 인솔자 여학생을 발견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실버 여행 체험단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다. 그녀 옆에 서 있는 몇몇 어르신들은 이미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등산 가방을 맨 사람도 있었고 캐리어를 끄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활기찬 표정이었다. 나는 신청했다고 말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 선 성글라 했고 아주머니가 나에게 손짓했다. 아주머니도 이번 여행 오셨어요? 그녀는 부침성 있게 웃으며 말했다. 난방 사투리가 섞여 있었지만 의외로 시원시원했고 불필요한 사교 예절이 없었다. 나는 순간 많이 편안해졌다. 기차에 탔을 때 우리는 같은 줄에 앉게 되었다. 그녀는 내내 내게 은퇴 후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이야기했다. 제주도, 강릉, 속초, 그리고 남해 통영까지. 침을 튀기며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애들은 외국에 있고. 늙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뭔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죠. 안 그러면 그 애들이 날 휠체어에 앉혀서 돌봐야 하는 짐짝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 말 명심할게요, 정 여사님. 정 여사님은 눈을 흘겼다. 그 애들은 입으로는 효도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야. 속으로는 당신이 몇 년 더 살면서 자기들 돈 쓸까봐 걱정하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바람에 채찍질 당하는 끈처럼 멀리 펼쳐져 있었다. 3시간 후 기차는 부산역에 도착했다. 내린 후에는 40대 초반의 남자가 마중 나와 있었다. 깔끔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자신을 장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여행 기지의 생활 관리자이며 그냥 장 팀장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는 기지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해변 근처 작은 마을에 있다고 했다. 기차역에서 20분 정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작은 버스에 탔고 내내 바닷바람을 맞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낯선 편안함이 찾아왔다. 도착하고 나서야 나는 이른바 기지라는 곳이 사실은 오래된 민박집을 개조한 건물군이라는 것을 알았다. 2층 건물이었고 부엌, 공용식당, 독서실, 오락실이 있었고 야외 베란다에는 부겐빌레아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생활 리듬은 매우 규칙적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는 건강 체조가 있었고 8시에는 아침 식사, 9시부터는 자유선택 활동이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예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첫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공용부엌에서 채소를 조금 씻는 것을 돕고 다른 사람들이 마작을 하거나 붓글씨 연습하는 것을 구경했다. 마치 이방인처럼. 하지만 저녁이 되자 정 여사님이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제가 보기에 아주머니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들네 집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말했다. 제가 짐작했어요. 아주머니 눈빛이 사람을 볼 때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았어요. 고생 안 해본 사람 같지 않았어요. 나는 웃었다. 정 여사님은 사람 참 잘 보시네요. 이게 다 경험이죠. 저도 4년 전에 며느리한테 쫓겨났어요. 그때 제가 수술을 마치고 왔는데 그 애는 제 빨래를 도와주기는커녕 제가 좋아하는 전기장판을 일부러 버리면서 노인네들은 원래 뭘 그렇게 쟁여두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애들은 우리를 거쳐가는 도구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짐이 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베란다에는 이미 여러 아주머니들이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건강 체조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다. 카메라 속 곰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내 얼굴은 낯설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했다. 나는 그 사진에 달아내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는 그 사진을 낯선에서 과연 누가 나 자신일까? 라고 다점을 깔아 덧붙였다. 10분 후 몇몇 모르는 실버 여행 동호회 친구들이 마음속은 갑자기 안정되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마당에서 정 여사님과 장 팀장님과 함께 차를 마셨다. 장 팀장님은 젊었을 때 창업하다 사기당하고 노년에 이혼했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투에는 분노가 없었고 그저 담담함만 있었다. 내 손 안에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가슴속 어딘가가 마치 틈이 열린 것 같았다. 달은 허공에 걸려 있었고 처마 끝 풍경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민준이는 좋은 일만 알리고 나쁜 일은 숨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항상 다 잘 되고 있어요 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전날 싸웠어도 다음 날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어려움에 부딪히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다는 것을. 내가 없는 지 3주째 드디어 문제가 터졌다. 그날 점심 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채 벗기 전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김민준 고객님, 주택대출 자동 이체가 실패했습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준 고객님, 이것은 세 번째 이체 실패입니다. 시스템은 이를 연체 및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김민준 고객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납액을 납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보권 실행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연이은 독촉문자들이 추적하듯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민준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파에 앉았다. 손가락이 떨리며 은행 앱을 열었지만 계좌 잔액은 일유경영여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다. 회사가 올해 초부터 문제가 생겨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중단되고 부서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원래 그가 맡고 있던 큰 고객과의 계약도 중단되었다. 이번 정리해고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는 지혜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고 나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아직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부엌에서는 지혜가 냄비를 들고 점심에 남은 반찬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있었다. 또 이렇게 많이 남았네. 돈이 남아도는 줄 아나? 그녀는 민준이가 한숨 쉬는 것을 듣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봐.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또 신용카드 한도 초과했어? 민준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해고당했어. 오늘 받은 건 퇴직금이야. 다음 달 대출금도 못 내. 뭐라고? 지혜의 목소리가 즉시 높아졌다. 당신 프로젝트가 6개월 더 계속된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이렇게 될 줄과 6개월 더 계속된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있는 거야? 그녀는 부엌 조리대를 콱 내리쳤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았잖아. 엄마 집이고 내 집이 아니잖아. 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고?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 우리 가족 평생 먹여 살린다고 한 건 뭐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이제 와서 도망가서 우리 가족을 여기에 내버려 두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민준이는 설명하려 했지만 입을 떼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서 그 사람 은행 카드 비밀번호 알아봐. 예전에 당신이 본 적 있다고 기억하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봐.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침실로 가서 협탁 서랍을 열고 어머니가 예전에 사용하던 작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생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한번 입력해봤지만 틀렸다. 다시 한번 입력했지만 또 틀렸다. 세 번째에는 카드가 잠겨버렸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다시 서랍을 였다. 그는 그의 고구 달려와 그는 다시 서랍을 였다. 기회전에는 금고를 찾았다. 예전에는 금고를 찾았다. 내가 해볼게. 한 번 더 입력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를 쾅 닫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그 사람은 우리를 도둑처럼 막았어. 민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반박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하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맨날 배달 음식만 먹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다시 한마디 했다. 할머니가 나버린 거예요? 지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든 컵을 바닥에 던졌다.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진작에 뭐 했어? 네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밥 먹이고 이야기해주고 빨래해줬잖아. 이제 와서 잘 됐다고. 그 사람이 도망갔으니 우리 다 굶어 죽어야 한다고? 하준이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는 일어섰다. 나 은행에 좀 갔다 올게. 그가 집을 나설 때쯤 하늘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몇 걸음 나서자마자 그는 자신이 택시비도 아까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버스는 15분 동안 기다린 후에야 도착했고 차가 올 때마다 찬바람이 목덜미로 훅 들어왔다. 은행에 도착해서 30분 동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후 카드를 제출했다.
창고 직원이 확인하고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신탁관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대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대리 처리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고객께서 비승인 동결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대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 부엌 바닥에 앉아있는 지혜가 보였다.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입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우리 평생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힘들면 뒤에서 계속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다 가져가고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한다고? 그녀는 흐느꼈다. 손에는 아직 오래된 성장 기록 일기장을 쥐고 있었다. 예전에 이섬희 여사님이 손자님이 성장 기록 일기장을 쥐고 있었다. 민준이는 문간에 서서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랬던 건 엄마의 의지였지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야. 지혜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사람을 찢어버릴 듯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찢어버릴 듯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짠하는 일이잖아. 당신이 우리 세 식구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세 식구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 당신이 뭘 했냐고.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냐고. 부엌 불빛은 희미했고 벽 모퉁이에 세 사람의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닥에 웅크리고 흐느끼는 여자,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남자, 방 안에 갇혀 밤이 소리내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서 이수미 여사님은 베란다에서 부겐빌레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손에는 막 우려낸 보이차를 들고 있었다. 핸드폰이 한 번 울렸다.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여행지였다. 전남 순천, 기후 온화하고 생활 리듬 느낌. 아침 7시 나는 실버 커뮤니티 부엌에서 채소를 씻으며 정 여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잡곡밥을 좋아한다고 했다. 위장이 편안해서 좋다고. 나는 원래 이런 것을 잘 먹지 않았지만 여기에 오니 입맛이 천천히 돌아왔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 채소를 씻는 도중 바지 주머니, 손을 떠난 이후 정번이 속 핸드폰이 한 번 울렸다. 손을 닫고 꺼내보니 화면에 김민준 세 글자가 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화가 오다니 나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받을 거야? 정 여사님이 옆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1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저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약간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돌아오셔야죠. 나는 핸드폰을 살짝 멀리 떨어뜨려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나보고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한 그 집으로? 전화 너머는 분명히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대답할 줄은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다. 엄마, 그건 하준이가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졸라서 그런 거고 강아지가 침대에서 자야 해서 제가 거실에서 자야 했던 거예요? 그게 별일 아니라고? 간남티식 웃었다. 약간 차가운 웃음이었다. 아니면 당신이 지금 실직해서 대출금 감당 못해서 그래서 지금 감당 못해서 그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내 마음이 철렁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당신이 예전에 말했잖아. 내가 어차피 아무 쓸모없고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어느 집 할머니가 도우미 노릇 안 하냐고? 이 말들 당신이 직접 한 말이야 잊었어?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가 말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다. 엄마, 그냥 돌아와 주세요. 제발,
나는 당신이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더구나 당신이 돈이 궁할 때 임시로 생각나는 보험도 아니고.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지금 깨달은 게 아니야.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한면의 사람으로 대해준 적이 없어. 전화 너머는 다시 침묵했다. 잠시 후 갑자기 음성 메시지 하나가 떴다. 잠시 후 갑자기 음성 메시지 하나가 떴다. 다준이의 음성이었다. 나는 클릭하지 않고 그 음성 메시지를 2초간 쳐다보다가 결국 그 음성 메시지를 2초간 쳐다보다가 제가 앞으로 다시는 강아지 할머니 침대에서 안 재울게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히 울먹이는 소리였고 말하는 내내 훌쩍거렸다. 내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부엌에 있는 정 여사님이 지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혼자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바람에 잠이 깨고 이불 한 장도 아까워 덮지 못했던 밤. 그 차가운 말들. 할머니,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요라고 했던 말. 하나하나 선명했다. 그들은 내가 슬픈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실버 커뮤니티의 작은 독서실에서 낡은 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펼쳐진 책장 위에 떨어졌고 종이는 따뜻한 빛을 반사했다. 내가 책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한 번 빛났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시간 되시면 통화 가능하세요? 저희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나는 이 문장을 10여 초 동안 쳐다보다가 결국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그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결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초췌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뒤편거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은 어스름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지금 엄마가 저를 상대하기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방법이 알아요. 용기를 짜내는 듯 했다. 엄마도 제 상황 아시죠? 주택대출은 한 주만 더 미루면 연체예요. 하준이 학비도 내야 하고요. 3개월만 버티면 저희 분명히 일어설 수 있어요. 엄마가 많이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희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민준아, 내가 말했다. 너는 아직도 내가 왜 떠났는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거니? 그는 입을 열었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겨우 3개월이라고? 내가 말을 이었다. 네가 18살 대학생 때부터 겨우 3개월이라는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 얘기할 거야.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네가 결혼하던 해에 엄마,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저희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꼭 보답할게요. 내 퇴직금까지. 나는 방세. 차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꼭 보답할게요. 나는 이직하던 해에는 엄마,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때 그가 설명하려 했다. 네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 혼자 아침부터 밤까지 1년만을 돌봐줬어. 너는 지혜가 일 안정되면 돌봐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혜가 돌봐줬니? 그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엄마를 찾는 게 아니야. 현금 인출기를 찾는 거지.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돈을 주고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너희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엄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지. 너는 그저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었을 뿐이야. 내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핸드폰에 갑자기 영상통화 요청이 하나 더 떴다. 이번에는 지혜였다. 나는 2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화장도 하지 않은 채였고 눈가는 분명히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눈을 들었다. 제가 예전에 말을 함부로 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헤아려 주셔야죠. 지금 경제적 압박이 너무 커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너는 지금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설명하는 거니? 그녀는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물을 줄은 생각도 못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물을 줄은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다. 너는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노인들도 힘들다는 걸 아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래서 나는 최대한 너희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어. 그런데 결국 나는 네 말 한마디에 쫓겨났잖아. 저는 엄마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다급해졌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나간 거라고. 누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는 기억 못하니?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건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건 네 속마음이었어. 내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희 정말 더 이상 못 버텨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너희 삶을 살고 싶다면 너희 스스로 해내야 해. 너희가 결혼할 때 내가 간섭하지 않았듯이 지금 너희의 어려움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아니야. 전화 너머는 몇 초간 고요했다. 부엌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가끔 들렸다. 나는 그녀가 우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괴로움은 이미 너무 많이 겪어서 더 이상 신선하지 않았다. 만약 이 전화로 내가 너희 인생을 다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거라면 잘못 짚은 거야. 내가 말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파산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매정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답했다. 내 평생 가장 매정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야.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정 여사님이 마침 복도를 지나가다가 내 말투가 심상치 않은 것을 듣고 들어와 물었다. 또 전화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탁자 위에 놓았다. 앞으로는 다 안 받을 거야. 내가 말했다. 완전히 끊을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두드렸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전례 없이 가벼웠다. 우리 노인들은 현금인출기도 아니고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며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도 아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여행을 조직하여 우리는 강원도 강릉의 해변을 찾았다. 나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넓은 책 모자를 쓰고 몇몇 아주머니들과 해변에서 사진을 찍었다. 햇볕이 좋았고 바닷바람은 부드러웠다. 사진 속 내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 사진을 라사낫에 올리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드디어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라는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사낫에는 몇몇 실버 여행 친구들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수미 여사님, 20대처럼 웃으시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는 좋아요를 누르고 답장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조금씩 피어났다. 하지만 나는 라사낫 사는 것이 결코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오후 3시, 막 집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이 팅 하고 계속 울렸다.
정 여사님이 차 마시러 가자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가족 단톡방이었다. 내가 거의 잊고 지내던 그 가족 단톡방. 프로필 사진들이 일제히 깜빡였다. 사촌 오빠, 사촌 새언니, 먼 친척, 그리고 예전에는 몇 마디도 해본 적 없는 어떤 집안의 딸까지. 나는 클릭해서 들어갔다. 화면에 제일 먼저 뜬 것은 민준이의 사촌 오빠가 남긴 댓글이었다. 수미 누나, 나이 들어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그 아래에는 사촌 새언니의 음성 메시지가 3분이나 이어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러들었다. 언니, 정말 사람은 엄마답게 살아야죠. 이렇게 뛰쳐나가서 애들한테 체면도 안 세워주고 남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안 무서워요? 이 나이에 뭘 바란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당신 뿌리인데 뿌리는 끊어지면 안 돼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언니는 지금 어떻게 하면, 언니는 지금 어떻게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낯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경운했다. 이 사람들은 내 남편이 위독할 땐 누가 찾아왔던가. 나 혼자 밤샘 간병을 사흘 밤낮으로 했을 때 그들은 병원에 얼굴 한번 비쳤을 뿐이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오래된 집을 팔았을 때도 아무도 돈은 충분하니 하고 묻지 않았다. 나는 아들 집에 살면서 하고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나서서 내가 미쳤다고 엄마답지 않다고 비난하는 건가?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단톡방에 올라온 그 사진을 캡처하고 그들이 말했던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애들한테 체면 좀 세워줘라는 문구를 동그라미 쳤다. 그리고 단톡방에 담담하게 한 문장을 올렸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파트 세 채는 이미 신탁 계약이 완료되었고 수익자는 오직 저 자신뿐입니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메시지를 올리자 단톡방은 2초간 침묵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인정이지 돈이 아니에요. 나는 피식 웃으며 침착하게 계속 작업했다. 나는 한 명씩 단톡방에서 내보내기 시작했다. 먼저 사촌 오빠, 이어서 사촌 새언니, 민준이, 지혜, 그리고 내가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어떤 집안의 딸까지. 그들은 단톡방에서 내보내지는 동안에도 답장하려건 내보내지는 동안에도 답장하려도 답장하려 했지만 핸드폰에는 그룹폰에는 그룹 채팅에서 내보내졌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다. 마치 낡은 장부를 내가 조용히 떴다. 단톡방은 새벽 병실처럼 고요했다. 화면, 모퉁이의 작은 녹색 점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다. 내가 힘들 때 당신들 좀 누구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어.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려 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네. 이 단톡방은 의미 없어. 이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단톡방 이름을 탈퇴한 사람들로 바꾸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설정을 열어 낡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웨터를 입고 가족을 위해 만두를 빚던 사진을 지웠다. 나는 해변에 서 있었고 바람이 원피스를 스치고 머리카락은 햇살에 약간 빛났다. 배경은 푸른 해안선이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 첫 번째 흔적이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 차 주전자를 열고 국화 보이차 한 잔을 우려냈다. 탁자 위의 핸드폰은 드디어 조용해졌다. 정 여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SNS 사진 정말 멋지더라. 내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방금 대청소했어. 그녀가 의아해했다. 대청소? 뭘? 나는 핸드폰을 가리켰다. 머릿속 쓰레기. 그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잠시 후 웃음을 터뜨렸다. 이수미 여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이까지 변하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거지. 실버 커뮤니티에서는 작은 예술 공연이 열렸다. 공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몇몇 은퇴한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판소리 몇 자락을 부르고 민요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새로 산 꽃무늬 긴 원피스를 입었다. 빨간색 바탕에 파란색 꽃무늬, 소매 끝은 살짝 오므려져 있었다. 거울 앞에 잠시 서 있으니 꽤 활기차 보였다. 이수미 여사님, 오늘 옷차림 정말 눈에 띄네요. 정 여사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마치 무대에서 막 내려온 사람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 여사님 응원해야겠네. 마당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작은 스피커 주위에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노래를 불렀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하지만 바로 이때 내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 몇 개와 부재중 전화 2통이었다. 나는 클릭하지도 답장하지도 않고 그저 소리를 무음으로 바꾸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는 매일 몇 통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 며칠은 정중하게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횡설수설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정 여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게 땅콩 대추 생강차를 끓여주며 위장과 마음에 좋다고 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아 발을 담그며 마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건강 체조하는 것을 보았다. 단바람이 이마에 잔머리를 살짝 스치며 딱 좋게 시원했다. 이 평온한 밤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민준이의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수진이가 나중에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날 밤 민준이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집주인이 초인종을 눌러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더 미루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지혜는 40도까지 열이 났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집에서 물수건이랑 월수건 먹고 싶어. 할머니 보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다는 수밖에 없었다. 집에 남은 것을 라면 한 봉지와 작은 흰죽 한 그릇뿐이었다. 냄비 바닥까지 싹싹 그릇뿐이었다. 민준이는 다급해져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져 한 명씩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조금만 빌려줄 수 없을까요? 목소리로 애원했다. 조금만 원이라도요. 아이는 밥도 못 먹 원이라도요. 지혜가 아파요.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있어요. 클릭하려다 망설이며 당신 엄마도 많다며. 대신 엄마 있잖아. 클릭하려다 그 사람이 도와주지? 엄마가 그 사람이 도와주지. 다 끊어버렸어요. 그는 내가 답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혈연으로 책임을 지우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 존중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평생 기꺼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나의 실버 여행은 5개월이 넘게 이어졌다.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 역 한 역 이동하며 잠시 머무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3일이나 5일, 때로는 좀 더 오래 머물러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어차피 어디도 내 집이 아니었고 어디든 잠시 머물 수 있었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갔다. 먼저 제주도에 도착했다. 새벽에 올레길은 고요했다. 태양이 한라산 뒤편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푸른 쇼를 두르고 계단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빛으로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사나스의 65세, 처음으로 눈 덮인 산봉우리에 햇살이 쏟아지는 것을 보다라는 글을 썼다. 며칠 후 나는 전주 한옥마을에 갔다. 그곳은 해가 늦게 지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맑았다. 나는 민박집 문간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시켜 마시며 길 위의 사람들을 보았다. 마치 또 다른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 인생은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이것이 내가 덧붙인 두 번째 글이었다. 내 아사나스는 처음에는 몇몇 실버 여행 친구들만 좋아요를 눌렀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실버 여행 단톡방이 몇몇 친구들은
내가 쓴 구들은, 내가 쓴 그림아 친구들은 내가 사진을 잘 찍는다고, 내가 쓴 그림아치 문장 속에 풍경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은 나를 이수미 여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전주에서 충주까지 나는 밤새도록 침대칸 기차를 탔다. 아침 일찍 역에 도착했다. 창밖은 바람이 거셌고 초원은 끝없는 푸른 천 같았다. 태양이 호수 저편에서 솟아올라 물빛을 은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그 순간의 사진을 찍고 65세 눈밭에서 처음으로 산책하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나중에는 강릉과 설악산도 잠시 들렀다. 매번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물,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현지에서 대형 솥밥도 먹어보고 시장에서 저렴한 수건도 사봤다. 때로는 민박집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낡은 일기장을 꺼내 몇 마디를 썼다. 그들은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없으니 더 잘 살고 있다. 내가 이 두 문장을 일기장에 썼을 때 마침 해가 저물고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고 창밖 풀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문득 깨달았다. 사실 내 평생 어떤 한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구나. 나는 이미 어떤 지붕 아래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오늘 아침 나는 대전으로 가는 KTX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햇살이 다리에 떨어져 움직이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가방을 안고 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뒤로 날아가는 논밭, 마을, 작은 역, 전봇대를 바라보았다. KTX 방송에서 다음 역은 대전역이라고 알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앨범을 열고 이번 역 사진 몇 장을 골라 도착하는 내려야지, 돌아갈 곳은 묻지 않는다는 글을 썼다. 보내기를 빚던 사진 속 나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비친 내 프로필 사진을 보았다. 하늘색 자외선 차가였다. 하늘색 자외선. 어쩌면 언젠가 나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떤 작은 마을에 한동안 머무를지도 모른다. 어쩌면 바람이 따뜻한 어떤 곳에서 바다를 마주한 집을 빌려 고양이를 키우고 다시 상추와 박하를 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두를 필요 없다. 인생은 결코 누구 곁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누구 곁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늙었다고 해서 반드시 뒤돌아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무게와 온도를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독자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운명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수미 여사님, 65살. 그 책임감과 냉담함, 그리고 요구만 남은 곳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녀는 노년에는 그저 수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복도 소파에 앉아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내가 왜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부산의 따뜻한 햇살부터 설악산의 눈밭까지 그녀는 한 걸음씩 멀어져 갔고 동시에 한 걸음씩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짐을 받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피곤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처음으로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수미 여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원시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의 집을 마련하고 온 가족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냉대를 견뎠고 모욕을 참아냈으며 베란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모든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반전이 아니라 아주 느리고 아주 힘들고 아주 현실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5,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한올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